30년 넘게 북한과 이른바 절친 국가로 지내왔던 아프리카의 우간다가 북한과의 군사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전통적 우방들도 등을 돌리고 있어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모 박사 그리고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간다라는 국가는 사실 그동안 북한의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 절친 국가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북한과 군사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지금 무세베니 대통령이 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는 예. 인물인데 과거 평양을 3번을 가서 김일성하고 3차례 만났죠. 네. 그건 과거 얘기인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방문하기 직전 작년까지요. 네. 북한 최고인민 상임위원장인 김영남 위원장이 2년 동안 3번이나 갔습니다. 네. 우간다에 그만큼 공을 들여왔죠. 그리고 뭐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요. 예. 일설에는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만은 유엔 보고서 일부에는 우간다나 탄자니아 일대에 북한이 운영하는 탄약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탄약 공장이 있다는 건 우간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취업 효과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했는데 어쨌든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 모기를 끊겠다라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아마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라고 네. 봅니다. 김진모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유엔에서 총회가 열리면은 네. 그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뭐 인권 문제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제 안보리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한정된 이사국들이 이제 회의를 하지만 유엔 총회 차원에서 회의를 하면은 꼭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상당수가 나와요. 그 상당수가 사실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을 그대로 북한 지지하는 그냥 놔두고는 국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좀 아무래도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북한과의 관계 핵심 중인 핵심 우간다를 일단은 가져가서 일단 북한과 우간다 관계를 끊었다는 거는 앞으로 북한의 어떤 남아있는 그 해외 네트워크가 차츰차츰 붕괴되면서 북한의 고립이 좀 더 심화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표 대결을 할 때도 중요한 나라고요. 자원 그 어떤 그 보고로서의 중요성도 굉장히 큰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이 어느 정도냐면은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원 외교를 할 텐데 중국은 예. 1950년대 말부터 비동맹 외교라 그래서 그 당시에 항상 해마다 당설 2, 3이 되는 고위급 인사가 해마다 신정 때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들여왔고요. 이런 정도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 내전도 많지만 실제 자원 회복에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외교 그 경제적 성과가 뭐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과거에 북한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에 입각해서 반서구주의, 반제국주의라서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협력을 맺었는데 지금 탈냉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국가들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사실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간다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케냐를 순방 중에 있죠. 그리고 과거에 서부 아프리카의 강대국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 북한과의 말은 안 하지만 이 군사 외교 이 사람들을 왕래를 못하게 하는 세력이 이미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54개 중에서 북한이 49개 나라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데 이 공간 수교국은 9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축소되고 있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트워크, 북한을 둘러싼 북한의 비이성적인 외교 행태를 유엔 차원에서 끊을 수 있는 굉장히 이런 고리들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일 것 같은데요. 북한과 이 아프리카 나라들 어떤 공통적인 좀 정서적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사실 냉전으로 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서구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서방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비동맹 외교라고 해서 70년대에
사실은 중국이 이제 중심이 되고 해서 그 서방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세계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북한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가졌었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북한은 그 동안에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없는 살림에도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달러로 지원을 한 적도 꽤 있어요. 이게 우간다에도 네. 90년대 초반에 그 자기들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인데 360만 달러를 우간다에다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공을 들이면서 그 어떤 비동맹 외교에 공을 들여왔죠. 네. 예. 뭐 공군 조종사 훈련을 맡길 정도로 전통적인 우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공군 않습니까? 조종사 훈련뿐만 아니고요. 네. 지금 세네갈 같은 게 아프리카 부활이라고 그 어떤 흑인 노예상 굉장히 큰 사인데 그걸 사실은 북한 김정일 정권 때 사실 북한 돈으로 건립을 해준 거거든요. 이런 북한 나름대로 이제 냉전 때는 진영 외교라 그래서 사회주의 외교를 했는데 탈냉전 이후에는 이제 이른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어떤 군사적인 분야를 아니까 문화 외교를 많이 펼치죠. 북한식 이른바 소프트 외교를 펼쳐왔는데 이게 지금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각국에서 북한을 안 도와주는데 이번에 우리가 3월 초죠 대북 안보리 결의안 2270을 발의할 때 이면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 앙골라였어요. 앙골라도 우간다 좌측편에 있는 중동부에 있는 국가인데 이 앙골라 역시 굉장히 친북 성향의 국가죠. 그런데 상 의장이 굉장히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 문제. 네. 굉장히 이거는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조태열 지금 외교부 2차관도 이 부분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이미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간 것이 아니고요. 지나간 얘기지만 과거부터 계속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수교 문제, 이 본국을 한번 방문해달라 한국 정부에 계속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때문에 못 가다가 이번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동부 아프리카 연안국을 도는 건데 지금에 가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거든요. 근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친밀했는데 결국은 그런 그 외교의 축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하고 아프리카 국가들하고는 이 무기와 관련돼 가지고 군사협력 문제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요. 예. 북한 무기가 쌉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싼 무기를 그러니까 주로 소화기 쪽이죠. 이제 소총이라든가 조그마한 이제 아포라든가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북한이 2000년대 초반까지 약 한 2억 내지 3억 달러 정도의 무기를 수출했어요. 그 대부분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기 수출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관이 따라가죠. 네. 그런 협력을 했는데 이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무기 수출도 사실은 제재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6천만 불에서 8천만 불 많이 줄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북한하고 그 무기 협력을 통해서 맺어진 어떤 강한 유대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프리카 외교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뭐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있었던 그렇죠. 일로 네.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 순방 중에 교민 간담회에서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민생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북한 중국에서 13명이 가족도 아닌데 그 얼마나 그런 탈북을 도모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근데도 하나가 돼서 13명이 한꺼번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나라에 이제 외화벌이로 가 있는 그런 북한 근로자들도 이렇게 자꾸 이탈을 해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도저히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민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몇몇 일간지로 했죠. 저 네. 흐름이 일회성이 아니고 예. 계속 저런 형태의 탈북 러시가 펼쳐질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예.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가 있는 그 러시아 북한 근로자들인데 올 초에
그 분신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서도 남기고요. 굉장히 자기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본인이 취하지도 못하고 다 북한 당국에서 뺏어가고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그런데 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대략 한 5만 내지 6만 정도, 두바이에도 한 2천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바이에 과거 제가 취재를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먼 발치에서 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봤는데 근데 거기 사는 북한 근로자들이 그 두바이의 휘황찬란한 건물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3국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경향이 많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 내 엘리트층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작 그 김정은 정권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그렇게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뭐 사실은 북한이 예, 통제 감시 체제가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서 지금 거의 뭐 북한 체제는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 감시 통제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엘리트들한테는 삼선 감시 체제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군 장교다 그러면은 정치군관이 감시하고 보위사에서 감시하고 그다음에 참모부에서 감시하고 세 군데서 감시해서 그 감시를 따로따로 보고를 올리고요. 또 평양에 있는 최고위층 같은 경우는 매 시간 뭐 하는지가 감시당하면서 김정은 서기실에다가 보고가 이제 조직 지도부에 보고가 되고 또 그것이 보고가 되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북한 탈북자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5명이 모이면은 네. 그 중에 1명은 보위부 밀정이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 정도로 감시 체제가 아주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확산돼 있고 뇌물이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통제 체제가 그렇게 아주 강한 그런 통제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의 어떤 체제 저항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지만 과거보다는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서 이제 탈북 행렬은 계속되는데 북한의 쥐어짜기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시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70일 전투 종료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속도전. 자, 김주현 기자, 이번에는 200일 전투네요. 예, 북한의 속도전은 크게 이제 과거의 천리마운더 이 속도전의 유래를 보면은 김일성이 과거 항일 빨치산으로 네. 살 때 전쟁에 대비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 그 전투나 전쟁은 언제든지 끝났죠.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미 7, 80, 100년이 가까워오는 그때 방식을 지금도 써먹고 있죠. 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조차 아주 오래전에 했던 폐기했던 방식이죠. 정치동원이 있고 지금까지 노력동원이 있고 나중에 뭐 충성자금 바치는 어떤 그런 세금을 강제로 추가로 바치게 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 경제를 북한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받아내고 뭘 해야 되는데 TV에서 보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돌 들고 그냥 뛰어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네 치적으로 얘기했던 백두산 애국 청년 발전 3호기 같은 경우 준공 3일 만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뭐 평양에서는 건물이 붕괴돼서 사람이 60여 명이 죽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오늘 화면이라고 하네요. 의료용 탄소 생산 시설을 시찰하는 그런 화면인데요. 자, 박사님,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성과를 내게 하고 이것을 당의 치적으로 선전하는 게 이제 쥐어짜기 이런 200일 전투 이런 건데요. 네. 그런데 아까 김주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효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니까 김정은이 통치 자금이 모자라죠. 네. 근데 이제 그 기업을 그대로 놔두면은 기업은 있지만 그 노동자들은 정부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네. 성과를 못 올리죠. 그러니까 통치 자금을 바깥에서 못 들여오면은 안에서라도 짜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가동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면은 그 돈은 김정은이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70일 전투를 당대회 이전에 했는데 그 이제 사실은 문제가 많지만 북한의 공직사회의 보고 체계는 거의 상당 부분이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70일 전투의 성과가 과장돼서 김정은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 체계에서. 예, 네. 이거 하니까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다시 그러면 200일 전투를 또 해보자. 이거 이제 5개년 뭐 경제발전 계획을 이제 전략을 하려면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김정은도 알고 어떤 최고위층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고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그렇지만 북한 내 시장이 너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확산된 시장 체제로는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체제 결속을 유지하고 네. 자기한테 충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200일 전투 노력 동원, 군중 동원이라는 건 결국 집단주의, 사회주의 기본 원리인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어떤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그 200일 전투를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당대 이후에 북한 체제를 좀 더 정비하자. 이런 의미가 좀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어린 나이랑 경륜 부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김정은이 속도전에 더 집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도 되는데 김정은 이모죠 고용숙 씨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또 화제가 됐어요. 다음 주제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살 때부터 후계자를 자각하고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정은의 생모가 고영희, 혹은 네. 혹자는 고용희라고 네. 했는데 제일교포죠. 근데 지금 인터뷰했다는 여동생도 동생이죠. 제일교포입니다. 네. 제일교포에 평양에 들어가서 샀는데 고영희가 셋을 낳지 않습니까? 네. 김정철, 김정은, 밑에 여동생 김여정 이렇게 네. 낳는데 이제 본인이 과거 스위스 유학 시절에 가서 이제 이모니까 이렇게 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챙겨줬다라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고용숙이라는 인물이 작년 말이죠. 그 국내 어떤 탈북 인사들이 자신들 로얄 패밀리 가서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 해서 국내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던 그 당사자가 이번에 미국 한 신문과 인터뷰했던 그 이모죠. 그런데 네. 뭐 어떤 이모의 진술이 맞다라고 보는 게 뭐 김정은의 생일에 대해서 82년생이냐 85년생이냐 뭐 1월 8일생이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네. 뭐 84년생이 맞다라고 주장하니까 네. 그 부분에는 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 아들하고 나이가 같다 네, 이렇게 네, 예. 증언을 하는 거 예. 보면요. 네. 그런데 82년생이다, 84년생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박사님?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1912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김정일이 사실은 극동지방에서 낳지 않습니까? 예. 가방에서 낳았는데 41년생이에요. 네. 근데 본인 생년을 42년생으로 고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30년 차이가 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생일이 84년생일인데 끝자리가 안 맞군요. 안 맞죠. 82년생으로 해야만 다시 40년. 북한에서는 정주년이라고 해서 5, 10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 끊어지게 그래서 30년 차이, 40년 차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82년생으로 조작을 했지 않았나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김정은이가 82년생이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나왔는데 네. 뭐 그 전부터 그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84년생이다. 예, 84년생으로. 근데 이번에 뭐 이모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84년생이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당대회 때 사실은 국내 전문가들이 엄마인 고영희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그런 네. 전망이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엄마가 그 고영희가 이른바 백두혈통이 아니거든요. 네. 그 일부 학자는 그 표현을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후지산 혈통이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어떤 우상화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뭐 조작들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예. 와중에 이제 그 이모가 미국에서 이런 발언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런 보고를 받는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할 겁니다, 마음이. 아마. 네. 그런데 김주환 기자, 그동안 언론 접촉을 기피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좀 지금 궁금한데. 이게 LA 네. 타임즈 기사로 알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당장 한 게 워싱턴 아니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니까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인터뷰 요청을 오래 했고요. 뉴욕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네. 산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기사를 당장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지 미리 했는지 기사가 이제 송고된 시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스러운 게
평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대외의 그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다. 이 부분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스위스에서 이제 도망을 쳤지만 예.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싶은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다. 이제 그게 두 가지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했을 때 자칫하면은 북한에 나와서 암살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고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 있을 그런 거고. 맥락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예, 그럴 수도 있죠. 이루어졌을 수 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깥에서 미국에서 사는데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예. 했거든요. 저도 뭐 미국서 공부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삶이 혹시 그리웠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김진무 박사와 함께 북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